자, 첫 번째 수행평가 주제가 중력가속도 측정 및 중력 이상을 계산하는 거 이거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수행평가에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중력 가속도 측정하는 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할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이번 시간에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제시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를 제시하실 때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건 그냥 간단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중력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중력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그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식을 써야 돼요. 그 식이 지금 나눠준 거기 그 자료에 있죠. 그 식 잘 기억하셨다가 수행평가 할 때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실험 설계라고 하는 건 뭐 별건 아니고, 역시나 거기 안내되어 있죠. 그 자유낙하를 이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 방법, 자유낙하를 이용하여 똑같은 게 들어가 있네. 하나는 자유낙하고 하나는 진자입니다. 그 두 번째 탐구 과정 그 주제가 진자를 이용하여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진자 또는 단진자. 둘 다 자유낙하가 아니가. 위에는 자유낙하고 밑에는 단진자. 그거를 이용하는 그 중력 가속도 측정 방법 중에 선생님이 한 가지를 제시할 거야. 이거를 이용해서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계해라 라고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력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라고 제시를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 두 가지 자유낙하 또는 단진자를 이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에 관련된 어떤 실험 데이터를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럼 그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중력 가속도를 계산하는 거 그거 물어볼 거고, 표준 중력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표준 중력식을 제시해 줄 거야. 역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심화를 보시면 표준 중력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식이 있거든요. 그 식을 바탕으로 표준 중력을 계산하여 여기에서 실험 데이터로 제시한 요 실측 중력, 그 다음에 표준 중력을 비교해서 중력 이상을 표현하는 게 첫 번째 수행평가의 평가 요소 과정이에요. 그 내용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간단히 과정을 좀 얘기하면 중력 가속도를 이용하여서 단진자를 이용하여서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진자를 적당한 곳에 놓고 튕겼을 때 공기 저항, 마찰 다 무시한다라고 하면 진자는 무한 반복 운동을 할 거라는 거죠. 그때 이 진자의 길이, 그 다음에 진자가 왕복 운동하는 이 진자 왕복 주기를 알면 이 식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 물론 여기서 이 진자의 길이가 달라진다고 하면 주기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역시나 다른 중력 가속도 값이 나오겠지만, 사실 진자의 길이에 비례해서 주기가 길어지는 거라서 중력 가속도 값은 진자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같은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진자를 튕길 때 이 폭, 처음에 어느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이 폭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진자 운동을 통해서 중력 가속도를 계산할 때 고려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 폭이 변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진자의 주기, 진자의 길이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중력 가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고, 이 중력 가속도 값이 이 지역에서의 실측 중력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여기 실험실에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거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지역의 중력, 실측 중력, 실제 측정한 중력 값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실험 방법이고, 두 번째 실험 방법은 자유낙하예요. 그 가속도의 법칙을 이용하는 건데, 어디에서든지 적당한 거리에 놓고 얘를 떨어뜨리면 얘가 이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얘를 떨어뜨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초기 속도는 제로. 그럼 결국에 이 h와 이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자유낙하 시간에 관계된 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얼마큼의 자유낙하를 시키느냐, 그 다음에 얘가 자유낙하 과정에서 얼마큼의 시간 지연이 있었느냐, 낙하 시간이 얼마큼 되느냐를 가지고 측정하면 중력 가속도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구과학 실험실에서 진자의 운동을 가지고 진자를 튕겼을 때 왕복 주기, 진자의 길이를 가지고 계산해낸 중력 가속도 값과 내가 어떤 물체를
뭐 한 1m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켰을 때 얘가 1m 떨어지면서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계산한 중력 가속도 값은 사실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둘 다 실측 중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제 그건 오차가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또는 측정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과정은 뭐 세세하게 쓰면 더 세세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선생님이 여기에다 적어준 요 정도의 과정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요걸 물어볼 거니까. 아셨죠? 그런 거. 그 다음에 표준 중력.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요 중력 가속도, 측정된 중력 가속도 값은 요 지역의 실제 중력을 표현하는 값이라고 한다면, 표준 중력은 이상적인 중력이에요. 이상적인 중력. 지구가 내부가 균일한 상태로 오직 회전에 의한 그 원심력이 작용을 해서 이 회전에 의한 원심력만을 딱 고려한다고 하면 지구는 사실 완전 이상적인 원은 아니고 구는 아니고 약간 타원의 형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타원의 중심 또는 이 타원체의 중심 또는 이 일그러진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만유인력이 작용을 할 거고, 요 회전축의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을 하게 될 텐데, 이 완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으로 우리가 실제 그 지역의 표준 중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적도는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을 계산해 보면 실제 계산되는 중력 값이 조금 작을 것이고, 극지역은 만유인력과 원심력이 제로니까 이 만유인력의 값만큼 중력을 갖게 될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구 내부가 균일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구의 이 균일한 상태의 지구에서 이 타원체의 위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 가상적인 이론의 이 중력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적도 중력에 대하여 위도에 따라서 얼마큼의 손실이 생기느냐, 아니죠, 반대죠. 이 극중력에 따라서 극중력에 대하여 위도에 따라서 원심력에 의한 얼마큼의 손실이 있겠느냐, 또는 적도의 중력에 대하여 위도에 따른 만유인력의 증가량이 커서 얼마큼씩 좀 더 증가분이 있겠느냐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이 표준 중력은 이 식에 의해서 딱 계산이 되는 값이다. 여기에서 이 식을 잘 보시면 이 GT는 위도에 따른 해당 지역의 표준 중력 값이고, G는 적도에서의 이론적인 중력 값이에요. 이 만유인력과 원심력을 고려했을 때 실제 계산할 수 있는 값. 거기에다가 1 플러스 0.00 사인 파이 제곱 플러스 0.06 사인 파이 4제곱을 하면 이 파이의 위도값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이 파이의 위도값을 넣으면 실제 그 위도의 표준 중력이 딱딱딱 나온다는 거야. 당연히 적도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고, 적도에서 적도 중력이랑 똑같은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고, 위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다가 위도값을 주어지게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적도 중력보다 조금 더 큰 값을 갖게 된다, 표준 중력으로.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에 이 지역은 위도 30도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위도 30도를 넣어서 실제 위도 30도 사인 30의 제곱 사인 30의 4제곱 해가지고 이 값을 계산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산기가 필요해. 계산기 또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해. 장비가. 뭐 태블릿도 쓸 수 있어요. 계산기만 쓴다라고 하면. 어쨌든 계산기가 있어야지 요걸 계산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런 걸 물어볼 거라는 거야. 자, 어떤 하나의 실험 데이터를 줘서 그 지역의 실측 중력을 계산해라. 자유낙하식 또는 단진자 주기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표준 중력식을 제시해주고 그 지역의 표준 중력을 계산해라.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해라. 비교하면 이 값이 0이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값을 중력 이상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실측 중력 마이너스 표준 중력이 0보다 크다? 그럼 중력 이상이 0 이상인 건데,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이론적인 지구 상태보다 그 지역의 지구 내부에 더 밀도가 큰 물질들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측 중력이 크게 계산된다 라는 거고, 만약에
이 값이 중력 이상 값이 음의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론적인 지구의 그 균질한 상태의 지구보다 이 지역에 밀도가 매우 작은 물질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실질 중력이 작게 계산되는 경우는 음의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력 이상은 별다른 거 안 따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교육과정상 지하 물질의 밀도에만 영향을 받는다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수행평가 내용이에요. 첫 번째 수행평가 내용. 그래서 수행평가 내용 아까 얘기했듯이 중력가속도 측정하는 방법 아셔야 되고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실험을 할 수 있느냐 그 실험 과정을 설계하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중력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표준 중력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실측 중력과 표준 중력의 차를 가지고 중력 이상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수행평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평가. 이 두 번째 수행평가는 지구과학 2 했던 친구들은 조금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지질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내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질도의 종류를 이해하는 거 평가 요소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죠. 평면도를 가지고 단면도를 그려낼 수 있느냐 이게 조금 어려워요. 평면도를 가지고 단면도를 그려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단면도를 가지고 지층의 생성 순서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지질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느냐 요게 두 번째 수행평가의 핵심이다. 요게 조금 어려운데 하나씩 좀 개념을 얘기하자면 지질도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선 지질도, 지질 평면도, 지질 단면도, 지질 주상도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노선 지질도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야. 걸어 다니면서 땅바닥에 노출되어 있는 암석을 보는 거야. 땅바닥에 노출되어 있는 암석을 보고 여기에 똑같은 종류의 암석들이 분포되어 있네. 여기에 똑같은 종류의 암석들이 분포되어 있네. 여기에 똑같은 암석들이 분포되어 있네. 그럼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같은 지층이 여기에 같은 지층이 분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 지층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이 지층의 경사라든지 방향까지 다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 노선 지질도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보는 이 지질 평면도를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 지질 평면도를 그려내는 거고 지질 평면도가 딱 그려지면 이걸 가지고 단면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단면도로 표현을 하면 실제 이 지질 평면도가 나타나고 있는 이 지역의 지질 구조, 습곡이 있는지 단층이 있는지 부종합이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쌓여 있어. 그러면 가장 먼저 쌓여 있는 놈은 얘구나. 가장 나중에 쌓여 있는 놈은 얘구나. 쌓여 있는 순서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직관적으로 표현한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지질 주상도다. 그 지질 주상도는 다른 걸 보지 않겠다는 거야. 순서만 보겠다는 거야. 누가 먼저 쌓여 있는지 순서만. 이 지질 주상도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지구과학 1에서는 지층 대비를 할 때 지질 주상도를 가지고 지층 대비를 하죠. 그 주상도를 가지고 대비를 하면서 여기에 건층이 있어? 그럼 건층과 건층을 비교하고 표준화석이 있어? 그럼 표준화석과 표준화석을 비교해서 순서만 보겠다는 거야. 그런 거 아셔야 되고 여기에 지질 기호들이 있는데 이 지질 기호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요 기호들이 나타내는 걸 알아두면 지구과학 1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플러스 기호는 화성암 중에서 화강암, 심성암을 보통 나타내고 꺽쇠는 화성암 중에서 화산암을 보통 나타내요. 꺽쇠가 들어가 있는 그림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분출을 했다는 거야. 사암은 점으로, 케일은 선으로, 석회암은 벽돌 모양으로, 여감은 동그라미 자갈 입자들 넣고요. 변성은 물결 표시로 표시를 한다. 이게 일반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어떤 지질 단면을 표시할 때 꼭 이 약속을 지켜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시면 이게 관입을 표현하는 거구나. 심성어의 관입을. 얘는 또 마그마의 분출을 표현하는 거구나. 이 정도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기호를 조금 알아두면 좋다. 자, 지질 평면도, 지질 단면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요거 좀 주요하게 볼 필요가 있죠. 요거를 크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서 좀 크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요 지질 평면도를 단면도로 그려내는 작업은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이 해줘야 된다. 그게 제일 쉽다. 이 지질 평면도를 보면 두 가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점선으로 등고선이 표현되어 있다. 점선으로 등고선이. 그래서 300, 400, 500 이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실선으로 지층과 지층, 요 지층과 요 지층 또는 요 지층과 요 지층을 구분하는 지층의 경계선을 실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실선으로. 그래 보통은 우리가 이 단면도를 그릴 때 하나의 등고선과 만나는 같은 종류의 지층 경계선 점 두 개를 찍고, 하나의 등고선과 만나는 같은 종류의 지층 경계선 교차점 두 개를 찍고, 여기를 선으로 이어서 그 면을 단면으로 만들어요. 보통은 그게 제일 쉬워. 그래서 하나의 등고선과 만나는 하나의 지층 경계선에 서로 다른 두 교점을 연결해서 그 면을 단면으로 그리는 게 쉽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 XY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면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 경계는 그런 식으로 찾아낸다라고 하는 걸 조금 알아두시면 좋고, 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어서 그리겠습니다. 즉, 요건 지금 XY 요 경계를 잘라서 단면으로 표현한 건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요 밑에다가 300m, 400m, 500m 지금 요 지역이 300m, 400m, 500m가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300m, 400m, 500m의 높이를 표현하는 단면의 높이를 표현할 수 있는 요 수치들을 적어주고, 이 Y가 있는 요 지점은 500보다도 더 높은 곳이니까, 사실 500보다 좀 더 높은 곳이니까 더 위쪽까지는 밑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요 XY 경계가 사실 여기서 이 XY 경계가 되는 건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지형을 표현하는 게 먼저 해야 될 작업이에요. 요 XY 경계에서 요 500m 등고선이랑 만나는 곳, XY 경계에서 요 400m 등고선이랑 만나는 곳 점을 찍고, 요 500m 경계선 500m의 연결, 요 400m 경계선 400m의 연결해서 선으로 그으면 XY 요 단면상의 지형의 형태가 나와요. 이 지역은 Y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고 X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형이구나 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쭉 봤더니 요 지점은 지층 B와 지층 C가 구분되는 지점이야. 지층 B와 지층 C가 구분되는 지점인데 XY 요 선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선상에 딱 놓고, 여기는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B가 존재하는 거고 여기는 C가 존재하는구나. 요 정도 일단 생각할 수 있고요. 쭉 여기를 보면 역시나 여기도 선상에 존재하는 지점인데, 얘를 기준으로 여기는 B, 여기는 A. 그럼 여기는 A가 존재하는구나, 여기는 B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두, 즉 이 평면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가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가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쭉은 C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건 단면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단면상에서 B가 수직으로 내려와 있는지, 아니면 왼쪽으로 치우쳐서 경사가 져 있는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경사가 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려면 이제 다른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요 지층 경계선 B와 C가 만나는 요 지층 경계선이 이 등고선과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500m에서. 그럼 얘를 쭉 연결해서 아까 우리가 이 단면상에서 표현해놓은 이 고도 500m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500m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우리는 지금 B와 C 지층 경계선에 대한 위치를 두 개를 알고 있는 거죠. 하나는 요 XY 경계상에서 여기 하나 위치한다는 거 하나 알고 있고, 또 하나는 500m 상에서 500m 높이에 이 B와 C의 경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두 지점을 알고 있으면 두 지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직선이 나오겠죠. 쭉 그려내면 여기가 B와 C의 경계선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A와 B도 마찬가지. 지금 A와 B 지점 경계선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 하나 XY 선상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만나고 있는데 요 만나는 높이는 400m라는 거야. 그럼 얘를 400m에다 점을 딱 찍어주면 두 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점을 딱 연결하면 아 여기가 A와 B가 만나는 경계선이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지층이 경계선이 서쪽으로 경사가 져 있구나. 그럼 순서는 C, B, A가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경사가 들어가 있는 경사층이 존재한다. 요 정도를 그려내는 거 조금 중요하고 요걸 안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좀 팁을 주자면 저기서 점을 다 찍지 않고 안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팁을 주자면 이런 게 있어요. 잘 보면 요거 B와 C의 경계인데 500m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요거 역시나 B와 C의 경계인데 400m에서 만나요. 얘는 400m에서 만나는 경계고 얘는 500m에서 만나는 경계예요. 그럼 우리가 딱 감각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요 지역역에서 볼 때 얘와 얘의 경계가 즉 B와 C의 경계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 B와 C의 경계가 놓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세 가지인데 오른쪽에 500m가 있고 왼쪽에 400m가 있어. 즉 왼쪽으로 갈수록 서쪽으로 갈수록 이 지층 경계는 고도가 더 낮아지는 형태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왼쪽으로 갈수록 지층 경계선의 고도가 낮아진 형태 얘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500m와 400m를 봤을 때 B와 C의 경계선은 서쪽으로 경사가 졌구나. C가 더 오래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와 B도 마찬가지. 잘 보면 요거는 A와 B의 경계선인데 400m 경계선이고 여기는 A와 B의 경계선인데 300m 경계선이야. 역시나 400m가 오른쪽, 300m가 왼쪽에 있으니까 서쪽으로 경사졌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서 그려내지 않고도 사실 순서는 딱 직관적으로도 판단을 할 수는 있다. 이런 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수행평을 하려면 우리가 이걸 그려낼 수 있어야 되거든. 자, 그 다음 거 요건 조금 간단하진 않은데 역시나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다. 보면 XY 단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등구선을 먼저 체크를 하라. 쭉 보면 300 쭉 300 쭉 300 쭉 200 쭉 대충 그리겠습니다. 200이라고 하면 어차피 100m 표시가 안 됐으니까 이 지역은 이런 식으로 등고선이 그려져요. 등고선이 그릴 수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A, B, B, C 얘네들이 어떤 형태로 이 밑에 쌓여 있느냐를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여기를 보면 이 지점은 이 XY 경계상에서 이 구간상에서 B와 C가 구분된 지점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B가 있는 거고 여기는 C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쭉 그려주면 여기를 경계로 C가 있는 거고 여긴 B가 있는 거야. 또 쭉 그려주면 여기를 경계 B, A 쭉 그려주면 B, A. 그러니까 지표면상에서는 A, B, C, B, A가 이렇게 드러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표면상에서. 됐고요. 그 다음에 할게. 그러면 B와 C의 경계가 실제 밑으로 내려가 있느냐, 서쪽으로 가 있느냐, 동쪽으로 가 있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B와 C가 만나는 곳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B와 C가 만나는 곳이야. B와 C가. 여기도 B와 C가 만나는 곳이라고. 봤더니 300m야. 그럼 요 선을 300m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대충 봤을 때 B와 C는 이렇게 가는구나.
A와 B를 표현해주면 여기서도 만나는데 A와 B는 여기서도 만나요. 근데 요 만나는 높이가 보니까 200m란 말이야. 그럼 여기를 200m에다가 어디가 200m? 쭉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럼 쌓여있는 모습을 봤더니 이거네. 대충 보면 A, B, C, B, A 이렇게 쌓여있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오래된 게 C구나.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A구나. 요 지역은 보니까 형태를 봤더니 습곡이 존재하는구나. 습곡이 존재하는구나. 지금 요 형태를 잘 보면 요건 요런 상태인 거잖아요. 습곡이 존재하는 거. C, B, A 거야. 습곡이 존재하는구나. 습곡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배사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 꼭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쪼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복잡하죠. 얘는 조금 더 복잡한데 그래도 역시나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지형을 먼저 표시를 해야 돼요. 얘는 400m 쭉 400m 300m 쭉 300m 200m 쭉 200m 해서 지형을 표현하면 지형은 뭐 이런 지형이 될 거야. 기본적으로 지형은. 그 다음에 지층 경계선을 가지고 드러나 있는 지층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공교롭게도 드러나 있는 지층은 요 XY 구간 내에서 지층 경계선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만 드러나 있어. 여기만 드러나 있어서 여기는 D가 있고 여기는 C가 있어. 즉 A와 B는 드러나 있지 않아. 그래서 알 수가 없어. 이 XY 구간만 봤을 때는 A와 B의 경계선은 여기 없다고 볼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하나 볼 수 있죠? 지금 보니까 이 D 같은 경우는 요 D 지층 같은 경우는 D가 쌓여있는 모습을 봤더니 등고선이랑 거의 나란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등고선이랑 나란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등고선이랑 나란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D는 등고선에 나란하게 쌓여 있다는 거야. 즉 여기에 D는 등고선에 나란하게 쌓여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얘가 쌓여 있는 모양이 등고선이랑 나란해. 그러니까 등고선이랑 나란하게 쌓여 있다는 거야. D는. 그 다음에 A, B, C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A, B, C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보시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가겠습니다. 먼저 요 선을 잘 보면 요 선은 B와 A의 경계예요. B와 A의 경계. 요 지점은 또는 요 선은 여기 마찬가지 B와 A의 경계를 표시하면 여기 표시가 되죠. B와 A의 경계. 근데 얘가 봤던 얘의 고도가 B와 A의 경계 얘의 고도가 300이야. 300. 300이라고 하면 여기 지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쯤으로 가야 되는 거죠. 300 점 찍. 요 지점이 300에 있으니까 300의 점을 딱 찍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는 약간 애매한 지점이긴 하지만 요 지점 보면은 역시나 A와 B의 경계야. 근데 얘 200이야. 200. 지금 이쪽으로 갔더니 더 낮아진 거야. 200의 점을 찍어주면 쭉 200의 점을 찍어주면 이쯤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요거 A와 B의 경계 300, 요거 A와 B의 경계 200. 선을 이어주면 쭉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요게 A와 B의 경계라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여기에 A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B와 C의 경계야. B와 C의 경계. 요거 B와 C의 경계. B와 C의 경계도 지금 300m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쭉 연결해서 B와 C의 경계를 300m에다가 딱 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B와 C의 경계. 요것도 B와 C의 경계. 그럼 얘도 200m에다가 표시를 쫙 해주면 200m 어딨냐? 표시를 쫙 해주면 적당히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 지형은 간단하게 여기다가 다시 대략적인 개형을 표시를 해준다고 하면 이 지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D가 들어있고 여기에 C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는 거고 여기에 A가. 그러니까 지표면상에는 C와 D만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A, B, C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쌓여있는 모습.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얘는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D가 여기 이렇게 뚜껑처럼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데 여기 부정합이구나. 부정합이 있구나. 어떤 부정합이 있냐면 경사 부정합이 있구나. 위와 아래는 지금 얘는 밑으로 이렇게 쌓여있는데 얘는 수평으로 쌓여있으니까 경사 부정합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가장 오래된 거 A, 가장 최근 D 이렇게 해서 됐죠? 네, 이런 거.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래 요 정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 시행평가에서 이 지질도 단면 그리기 해석하는 문제에서 뭐 틀리지 않고 다 맞을 수가 있다. 됐죠? 몇 가지 지질 단면도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려내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싹 외워버려도 되죠. 싹 외워버려도 되는데 지층이 등고선과 나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수평층 아까 얘기했듯이 나란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수평층. 지층이 등고선을 자르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져 있는 층은 이렇게 수직층. 보면 이거 다 그려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가 고도가 높은 뭐 500, 여기가 400, 여기가 300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했던 거 보면은 얘와 얘가 만나는 점이 400에서 만나고 얘와 얘가 만나는 점이 300에서 만나요. 그러면 왼쪽에 있을수록 고도가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순서. 그런 느낌. 판단하시면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림들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아니면 다 하나씩 그려봐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것도 같은 경우도 보면 얘 위에 얘가 덮고 있어. 이거 무조건 100% 부정합인데 경사를 보면 여기가 500, 여기가 400, 여기가 300이라고 하면 얘는 400에서 만나고 300에서 만나니까 400에서 만나고 300에서 만나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얘는 400에서 만나고 300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거 조금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 계속 했던 것들입니다. 계속 했던 것들. 이 단층의 방향도 마찬가지야. 이 단층 우리가 요 실선 굵게 나오는 걸 우리가 단층이라고 하는데 이 단층의 방향도 잘 보면 이걸 쭉 길게 이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등고선을 보면 여기는 이 단층선이 300이랑 만나고 여기는 단층선이 200이랑 만나요. 고도로 보면 300에서 200으로 이쪽은 이 단층선이 300에서 만나고 200에서 만나요. 왼쪽이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300,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200이다 보니까 단층선이 이렇게 돼 있음을 표시해 준 거죠. 단층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층선의 방향만 보면 AB가 반복되는 걸 가지고 무슨 단층이냐 뭐 이런 것도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사례들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되고 그 유인물에는 없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지금 녹화하는 거 유튜브에 올려주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거 지질도 단면까지 얘기를 했고 잘 돼가고 있죠? 이 3, 4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거라서 넘어가시고 마지막 5
5에서 평가 요소, 스텔라리움 활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스텔라리움 활용법은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건 달 관측 일지를 제출을 했느냐. 요거 평가할 거고 그 다음에 달 관련된 문제. 여기서 이 달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건 언제 달이 어떤 형태로 보이겠느냐. 그리고 그 달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 이런 거를 물어볼 거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개념 보시면 이 지금 우리가 할 것 중에서 개념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좀 헷갈리는데 우리가 보통 천체를 언제 볼 수 있느냐, 보겠느냐 안 보겠느냐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지구를 딱 그려놓고 그 중심에 북극이 있다. 즉 지구의 북극 상공에서 내려다본 거야. 북극이 있다라고 치고 별이 여기 있다. 또는 태양이 여기 있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 사람은 얘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북극이 여기 있는 건데 얘가 지금 적도선상이 되는 건데 이 천체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절대 얘를 볼 수가 없다고. 지구본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태양이 여기 있는데 달이 여기 있는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절대 얘를 볼 수가 없다고. 적어도 얘를 보려면 사람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는 있어야지, 이쪽에는 있어줘야지 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에 있는 사람은 절대 얘를 볼 수가 없다. 그게 일단 기본.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이쪽은 북극이 있는 방향이니까 방향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한테 이쪽은 북쪽 방향이 될 거야. 북쪽 방향. 그리고 그 북쪽 방향에 대해 반대 방향은 남쪽 방향이 될 것이고 북쪽을 보는 방향에 대하여 오른쪽 방향은 동쪽 방향이 될 것이고 북쪽을 보는 방향에 대하여 왼쪽 방향은 서쪽 방향이 될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만약에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여기가 북쪽이고 북쪽의 반대는 남쪽이고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 됩니다. 방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 그림에서 사람이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 태양이나 별은 남쪽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 그림에서 좀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사람이 여기 있다 라고 하면 그때 이쪽은 동쪽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얘는 동쪽 하늘에 있는 거야. 이 방향에 대한 이해가 조금 중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어떤 천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천체를 볼 수 있는 지구상의 위치는 지구를 빡 잘랐을 때,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이쪽만 볼 수 있는 거야. 이 천체를. 이쪽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천체를 볼 수가 없다. 이 그림으로 봤을 때 표현이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이나 달 같은 태양계 천체들은 대부분 다 지구의 적도와 거의 비슷한 높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그림 천구의 북극이라고 하는 건 지구의 북극 그 상공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내려다 봤을 때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북쪽 방향은 북극이 있는 방향, 그 반대 방향은 남쪽 방향. 북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 실제 지구의 자전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은 북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서에서 동 방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는 자전을 무조건 이렇게 하죠.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이걸 내려다 보면 시계 반대 방향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무조건. 남반구에서 보면 정반대 상황이 되는 거고 남반구에서 봐도 서에서 동은 맞지만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전향력이랑 관련 있는 건데 어쨌든 요거 방향에 대한 거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되고 시간에 대한 거 그냥 이어서 갑니다. 이거 간 다음에 쭉 쉴게요. 다 한 다음에 시간에 대한 걸 얘기할 건데 이제 태양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다시 그림을 여기가 북극이라고 하면 태양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태양이 여기 있으면
이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은 태양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한낮 최고 고도. 자정이네. 정오. 남중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시계를 보면 자기 시계가 12시를 가리킬 거예요. 12시를.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 만약에 사람이 여기 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태양의 정반대 방향에 놓여 있으니까 이 사람의 시간은 00시가 될 거예요. 또는 24시가 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구가 자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동할 수 있는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럼 이 사람이 이쪽으로 왔을 때 회전한 각도는 90도가 된단 말이죠. 90도. 180도에 12시간이니까 90도를 회전하게 되면 이 사람은 시간이 자기 시간으로 봤을 때 006시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자기 시간으로 봤을 때 18시가 돼요. 그럼 이런 꼴이 되는 거야. 사람이 여기 있을 때 태양이 보이지 않다가 쭉 돌아와서 여기까지 왔더니 태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쪽 하늘에서 보이냐면 북, 남, 서, 동쪽 하늘에서 보이게 되죠. 태양은 무조건 동쪽 하늘에서 뜨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양은 남쪽 하늘에 가장 높은 고도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태양은 서쪽 하늘로 지게 된다. 그래서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는 모든 천체들은 다 무조건 천체들은 다 동쪽 하늘에서 먼저 뜰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천체든지 간에 그 천체가 뜨고 지는 건 지구 자전의 효과라서 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구는 무조건 이렇게 돈다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여기 있는 아이가 얘를 보게 되려면 적어도 이만큼 돌아와야 되는데 이만큼 돌아왔을 때 얘의 위치는 북, 남, 동, 서 무조건 동쪽 하늘에 뜨게 된다는 거죠. 동쪽 하늘에 떴다가 남쪽 하늘로 왔다가 서쪽 하늘로 졌다가 안 보이는 모든 천체는 다 동쪽 하늘에 뜬다. 그러니까 속담 중에 그런 말도 있잖니. 내일은 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재앙이에요, 재앙. 아셨죠?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건 지구 자전 방향이 바뀐다는 건데 지구 자전 방향이 바뀐다는 건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라고 하는 건데 지구가 멈추면 대부분에 있는 지구에 있는 대기들은 관성에서 날아가 버릴 거야.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면 우린 대기가 소실돼 버리는 진공 상태가 돼 버릴 거야. 다 숨막혀 죽어 버릴 거야. 어쨌든 재앙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아주 재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태양은 서쪽에서 뜨면 안 돼. 어쨌든 그걸 가지고 이제 달을 얘기하겠습니다. 달. 봅시다. 얘가 지구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얘가 지구입니다. 여기가 지구의 북극이야. 여기가 지구의 북극이고 달이 위치할 수 있는 영역을 표시한 거야. 이게 다 달이 위치할 수 있는 영역이야. 달은 지구를 서에서 동방향으로 북극에서 내다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이 달이 공전하는 주기가 약 27.3일이고 달이 공전을 하면서 모양 변화를 일으키는 주기가 약 29.5일이에요. 즉 달이 원래 모양에서 우리가 봤을 때 원래 모양에서 그 모양이 다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9.5일이라고. 딱 정수가 아니야. 소수야. 그래서 29.5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만들어낸 달력. 사실 우리는 지금 양력을 쓰지만 그 양력 밑에 음력이 있잖아요. 그 음력은 29일 또는 30일이야. 음력은 31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음력은 29일 아니면 30일. 왜냐면 달의 모양 변화가 29.5일이기 때문에 기준이. 그랬을 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서 햇빛이 여기서 온다라고 하면 이 햇빛에 의해서 반사를 시킬 수 있는 영역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달이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 영역은 여기만 반사를 시킬 수 있어. 햇빛이 여기서 오니까. 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얘는 여기만 햇빛을 반사시킬 수 있고 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지금 색칠한 부분이 빛나는 부분이에요. 여기만 보이고 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즉 달은 태양 쪽만 빛나. 태양의 반대 방향. 햇빛이 여기서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이쪽만 빛난다고. 이쪽은 절대 빛날 수가 없죠. 반사광이 여기서만 존재하니까. 그런 상태를 지금 그려낸 거고.
그걸 이제 지구에서 보게 될 건데 만약에 달이 지금 여기에 위치할 때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얘를 본다. 라면 어떻게 보이겠느냐? 햇빛은 여기서 지금 빛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면은 여기야. 빛나지 않은 면을 보고 있다는 거죠. 얘는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가 이걸 삭이라고 불러요. 삭. 안 보여. 삭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셨죠? 안 보인다고. 달이 안 뜨는 날이 있어요. 안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달이 여기에 위치할 때 얘를 지구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내가 보고 있는 전면이 다 보여요. 꽉 차버렸어. 우리가 이런 걸 망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모름이라고 얘기해요. 삭, 망. 아셨죠? 이 삭에서 망, 이 보름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5일. 왜냐하면 모양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주기가 29.5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 정도 되니까 한 14, 15일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15일에 가깝다. 30일이라고 봤을 때. 만약에 달이 여기 위치한다. 달이 여기 위치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딱 봤을 때 달을 볼 때 왼쪽은 안 보여. 빛이 안 나. 근데 오른쪽만 딱 절반 보여요. 어떤 식으로 보이게 되냐면 이런 아이는 위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 반달. 우리가 얘를 상현이라고 불러요. 달이 여기 위치하면 볼 때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왼쪽만 보여요. 반달. 왼쪽 반달. 우리가 얘를 하현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얘를 보면 딱 잘랐을 때 왼쪽은 전부 다 안 보이고 오른쪽 중에 일부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초승이라고 불러요. 얘를 보면 딱 잘랐을 때 오른쪽은 아예 안 보고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은 아예 안 보이고 왼쪽만 일부 보여요. 금음이라고 불러요. 잘랐을 때 오른쪽 다 보이고 왼쪽 중에 일부만 안 보여요. 오른쪽 다 보이고 왼쪽 중에 일부만 안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얘를 삭망간이라고 불러요. 상망이라고 그러나? 상망이라고 그러나? 갑자기 헷갈리네. 상망이라고. 상망인 것 같아. 상망. 이 정식 용어가 아니야.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어떤 거라는 걸 그냥 의미하는 거라.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상망인 것 같아. 상현이랑 망 사이. 사이간. 상현 망 사이. 상망.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 때 얘는 왼쪽은 다 보이고 오른쪽 중에 일부만 보인다. 왼쪽은 다 보이고 오른쪽 중에 일부만 이렇게 보인다. 하망. 뭐 이런 식으로 달의 위상이 위치에 따라서 태양에 대한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하나 더 할 것이 뭐냐면 요거를 볼 수 있는 시각 또는 달이 뜰 수 있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삭 보이지 않지만 이 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보이지 않지만 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태양이랑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태양이랑 같이 떠서 같이 져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태양이랑 똑같은 시각에 떠서 똑같이 지기 때문에 얘는 지평선 위로 하늘 위로 올라오는 시각이 하늘 위로 올라오는 시각이 06시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8시에 해당해요. 태양이랑 같이 하늘 위로 올라와요. 다만 태양이랑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빛을 나는 영역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요때. 근데 요 시간에 태양이랑 같이 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망 같은 경우는 보일 때는 태양의 정반대 방향에 위치하는 거라서 태양이 지고 나서 떠요. 18시. 그 다음에 태양이 뜰 때 져요. 06시. 그러니까 망 같은 경우는 보름달 같은 경우는 태양이 지고 난 시점. 지고 난 시점이라고 한다면
지구에 있는 관측자로 표현을 하면 어디 있을 될 때냐면 여기 있을 때. 사람이 여기 있을 때 태양은 지고 있는데 얘는 뜨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동쪽 하늘에서. 그래서 18시에 떠서 24시에 남중을 하고 06시에 진다. 여기는 12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언제 뜨냐면 얘를 보려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얘가 안 보이겠죠. 얘를 보려면 사람이 여기까지는 와야지 얘가 뜨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는 와야지 얘가 원래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여기 있을 때 태양이 가려요. 태양이 너무 밝은 한낮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 얘가 하늘에 떠 있긴 하지만 얘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죠. 얘를 보려면 실제 여기까지 가야지 얘가 지고 나서 얘가 아직 하늘에 남아있는 상태를 보게 된다. 그래서 얘는 18시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시까지 볼 수 있냐면 24시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달의 여러 가지 모양을 알고 있지만 이 여러 가지 모양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달은 얘 아니면 얘예요. 이 세 개의 달을 제일 많이 봐. 왜냐면 보통 우리가 달 볼 때 해 지고 난 저녁 때 달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달을 제일 많이 보게 된다. 얘네들이. 얘 같은 경우는 언제 볼 수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 위에 있을 때는 반대 방향이니까 아예 하늘에 존재하지 않는데 얘가 여기까지 오면 얘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얘는 24시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원래는 보였다가를 해야 되는데 6시가 되면 해가 떠버려. 그럼 그때부터는 보이지가 않는다. 얘는 자정 이후부터 다음날 6시 전까지만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삭, 상현, 망, 하연이 이런 식으로 관측 가능 시간이 결정이 되는 거고 이 나머지 것들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언제 볼 수 있느냐? 얘는 18시부터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21시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45도의 간격이기 때문에 6시간에 대하여 3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얘는 18시부터 언제까지 볼 수 있냐면 03시까지 볼 수 있어요. 얘보다 3시간 더 볼 수 있고 얘보다 3시간 덜 본다는 거예요. 얘는 언제 볼 수 있냐면 21시부터 06시까지 볼 수 있어요. 얘는 03시부터 06시까지 볼 수 있어요. 즉, 이 여러 개의 달의 위상 중에서 제일 보기 힘든 게 얘야, 금음. 왼쪽 조금. 얘 보기 참 힘들어요. 요 시간대에 우리가 생활을 잘 안 해. 그래서 옛날 어떤 그 문학 작품들을 보면 가끔 금음달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금음달이 나오는 문학 작품을 보면 대부분 다 애처로워요. 새벽 이른 데 나와서 칠령기 빌거나 아니면 물 떠놓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반역을 저지르거나 뭐 그런 거거든요. 다 대부분 요 시간대에 그 벌어졌던 금음을 보는 아이들은 대부분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니에요. 금음 보기가 어렵다. 요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수행평가가 될 거야. 즉, 이 달 관측 부분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관측 일지를 써서 제출하는 거 반, 그 다음에 요거 물어보는 거. 언제, 어떤 형태로 보이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음력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삭이 음력 달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삭은 보통 29일에서 1일이야. 음력으로 얘기하자면 29일에서 1일. 음력으로 얘기하자면 이 망이 음력 15일이에요. 기준이야. 정확히 딱 보름달 하면 음력 15일. 이 상향은 얘와 얘 사이라서 보통 음력 7일에서 8일이에요. 하연은 얘와 얘 사이라서 보통 음력 22일에서 23일이야. 오늘
음력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거를 옛날 사람들은 다 이제 예언하는 거죠. 오늘 음력이 오늘 며칠이요? 8월 16일. 오늘이 음력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면 오늘은 달이 보이질 않아. 사기야. 오늘 만약에 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달 뒤에 간 사람이야. 못 봐. 사기야. 절대 안 보여. 오늘은 사기입니다. 사기.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월 6일 모평이 있는 날 여러분이 밤하면 달을 보면서 어떤 진짜 미묘한 감정을 느낄 텐데. 9월 6일은 음력 22일이에요. 하얀 달입니다. 그러니까 음력 22일인 하얀 달이니까 그때 모평 보고선 달 볼 사람은 이제 밤 11시 자수 끝나고 올라갈 때쯤 돼야지 동쪽 하늘에 등장을 할 겁니다. 동쪽 하늘. 근데 아마 여기 지대가 낮아서 안 보일 거야. 그날도 달을 못 보겠네. 안 보일 거야. 이때 뜨는데 안 보일 거야. 됐죠?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 물어봅니다. 쭉 보면 위치가 되어 있는 이 위치에 따라 관측할 수 있는 음력, 관측할 수 있는 음력, 그 다음에 관측 가능한 시간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셨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초승이랑 상만간, 하만간, 이 상만간 이 상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는데 상인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관측 가능 시간 이제 또 뚫어놨는데 3시간 간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8시에서 21시, 18시에서 21시. 그 다음에 여기는 18에서 03시까지. 하망은 언제나 21시에서 06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쭉. 금음달도 있구나. 금음달은 03시에서 06시 이 정도까지 보기가 참 어렵다. 어차피 오른쪽 반달, 왼쪽 반달 이런 거 조금 신경을 쓰면 된다. 관측일지 쓰는 거. 관측일지 양식을 따로 주진 않습니다. A4 한쪽 정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A4 한쪽 정도 제출하시면 되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 관측 날짜 요건 양력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음력을 넣으셔야 돼요. 음력을. 그래야지 실제 관측할 수 있는지 볼 수 있고 관측 시간, 날씨, 관측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측 여부가 X면 그냥 뭐 나올 게 없죠. 동그라미면 이제 얘기할 것들이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런 겁니다. 이 관측 일지는 10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10회는 관측을 했어도 안 했어도 다 포함된 횟수라서 만약에 내가 흐린 날만 딱 10번을 공략을 하겠다라고 하면 날짜 X만 다 찍어 있어도 사실 괜찮죠. 근데 나는 여러분이 날짜를 찍어주면 실제 일기도랑 날씨를 볼 거야. 날씨가 흐렸는지 안 흐렸는지 분명히 볼 거야. 만약에 흐린 날만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X만 찍어도 상관은 없다. 어쨌든 10번 이상 해주시면 된다. 학번 이름 포함하여 9월 13일에 제출을 해줘야 된다. 9월 13일에 제출을 꼭 해줘야 되고 요거랑 관련돼서 조금 관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면 스텔라리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그냥 관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네이버에 치면은 나와요. 이렇게 이 사이트가 나와서 이걸 다운받으셔도 되고 다운받지 않으면 그냥 이 웹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웹을 딱 이용하시면 현재 관측 가능한 하늘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설명할게요. 자, 오늘 날짜가 지금 현재 이거잖아요. 지금 8월 1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 8시 30분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날짜를 조금 다려봐야 되니까 있는 날짜 좀 봅시다. 8월 15일이 8월 30일이 음력 15일이네요. 그러면 8월 30일로 가볼게요. 8월 30일로 가면 8월 30일 19시 30분에 이렇게 서쪽 하늘에 지금 해가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동쪽 하늘에는 지금 달이 떠 있는 상태예요. 달이 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봐야죠. 해는 서쪽 하늘에서 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달은 동쪽 하늘에 뜨고 있고 이게 지금 8월 30일 요 시각이고 이런 상태에서 얘 위치를 이렇게 돌려주면 시간을 돌려주면 위치가 나와. 어느 쪽 하늘에 있는지 남동쪽 하늘에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달을 이렇게 스크롤해서 보면 모양 딱 나오거든요. 그럼 언제 며칠 날 보면 달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만약에 7일만 빼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빼면 8월 23일 정도로 간다라고 하면 8월 23일 날 해가 지고 나서 한 8시 반쯤 본다. 그럼 달은 남서쪽에 위치한다는 거죠. 남서쪽에 위치하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될 건데 얘를 내가 스크롤을 좀 켜주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내가 언제 달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여러분이 언제 어느 시각에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느 쪽 하늘에서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 observer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캘린더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볼 수 있는 천문 현상들이 쭉 되어 있어요. 그 중에는 달이 사기냐 아니면 보름달이냐 뭐 이런 거 그다음 반달이냐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목성이 와 있느냐 뭐 토성이 와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정보가 있어서 같이 볼 수가 있다. 지금 보시면 이날은 8월 23일은 8시 30분에 남서쪽 하늘에서 달이 보이는데 지금 남동쪽 하늘에서는 토성이 보여요. 그래서 남동쪽 하늘에 좀 유난히 밝은 아이가 있어? 그러면 토성이겠구나. 물론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남동쪽 하늘에 뭔가 밝은 게 있다라고 하면 토성이 있구나 뭐 이 정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런 게 있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각은 관측 시각, 그 다음에 주요 현상들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 수행평가 안내를 하고 오늘은 지금 3가지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냥 요거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수행평가 주제 3, 4 해서 태풍과 관련된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르고 플로트랑 관련된 거, 해양이랑 관련된 거, 그거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공부하세요.